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76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을류문화사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리처드 도킨스이고요. 저는 오늘은 이 책이 약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은 권두사, 그리고 프레페이스, 프레텍스트, 서문 있잖아요. 서문, 이런 권두사,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권두사나 서문이나 비슷한데 이 책은 개정되고 그래서인지 좀 이게 서문이 제법 길더라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이기적 유전자가 출판되면서 지식사회에 끼친 영향은 마치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했던 때와 흡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976년에 다시 등장한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쓴 50세의 다윈이 아니라 35세의 이기적 유전자를 들고 나타난 더킨스였어요. 이 책에서 더킨스는 유전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40억 년 전 스스로 복제 사본을 만드는 힘을 가진 분자가 처음으로 원시대왕에 나타났습니다. 이 고대 자기 복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들은 절멸하지 않고 생존 기술의 명수가 됐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오래전에 자유로이 뽐내고 다니는 것을 포기했다. 이제 그것들은 거대한 분체 속에 지어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로봇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다. 그것들은 원격 조정으로 외계를 교묘하게 다루고 있으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이다. 그것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의 생존기계이다.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넣은 로봇 기계이다. 이 유전자의 세계는 비정한 경쟁, 끊임없는 이기적 이용, 그리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경쟁자 사이의 공격에서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그리고 암수 간의 미묘한 싸움에서도 볼 수 있다.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를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원래 이기적이며 생물의 몸을 빌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물의 이기적 행동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타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자신과 공통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네, 좀 소개가 길었죠? 그러나 인간의 행동만은 다르지 않을까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맹목적으로 유전자가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고 유전자의 전제적 지배에 반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더킨스는 인간의 특유한 문화 속에 모방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문화적 전달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단위 개념을 MEME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은 문화적 진화를 이해하려는 학문, 즉 밈학, 밈메틱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어요. 이 책의 제목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기적이란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멸의 유전자를 라고 이 책의 제목을 해야 했거나 이타적인 운반자라는 제목이 괜찮았을지 모른다고 도킨스는 이야기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의 또 하나의 훌륭한 대안은 협력적 유전자예요. 이 책은 이기적인 유전자들 사이의 협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합니다. 이는 어떤 유전자 그룹이 같은 그룹의 구성원들이나 다른 그룹의 희생을 발판으로 번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각각의 유전자는 유전자풀이라 하면 한 종 내에서 유성생식으로 서로 섞이게 될 유전자 세트들 내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에요. 다른 유전자들은 각 유전자가 살아가는 환경의 일부입니다. 자연 선택은 서로 같이 존재할 때 양립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협력하는 유전자의 무리들을 반드시 선호합니다. 이 협력적 유전자의 진화는 결코 이기적 유전자의 근본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팬지와 인간은 그들의 진화 역사 중 대략 99.5%를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자기 자신은 전지전능자로 가는 디딤돌로 여기는 반면 침팬지는 꼬리 흉하고 엉뚱하고 괴상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종이 다른 종보다 우월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팬지와 인간, 동화뱀과 곰팡이, 우리 모두는 대략 30억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쳐 진화해왔습니다. 각각의 종 안에서도 어떤 개체들은 다른 개체보다 생존하는 자손을 더 많이 남겨 그들이 갖고 있는 번식의 성공적인 유전자들이 다음 세대에 더욱 많아지게 되어요. 이것이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은 무작위적이 아닌 차등적인 유전자의 번식을 말합니다.
다우킨스는 사회 이론의 주요 주제들, 즉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의 개념, 이기주의, 유전학적 정의, 공격적 행동의 진화, 부모-자식 관계와 사회성 곤충의 진화를 포함하는 신족이론, 성비이론, 호혜적 이타주의, 속임수, 성분화의 자연선택 등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자, 이제 네, 여태까지 여러분 했던 게 이 책에서 서문 이런 거였는데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첫 장부터 세 번째 장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장의 제목은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만약 우주의 다른 곳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생물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문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맨 처음에 던지는 질문은 당신들은 진화를 알아내는가? 일 것이에요. 지구의 생물체는 자신들 중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30억 년 동안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진실을 밝힌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이에요. 성공한 시카고의 갱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전자는 치열한 세상에서 때로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생존해 왔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에 어떤 성질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유전자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전자의 이기주의는 보통 개체 행동에서도 이기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만약 저를 포함한 독자들이 저자처럼 개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대하게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쳐 보자고 더킨스는 제안합니다.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는 것에 덧붙여 말하자면 유전되는 형질이 고정된 것이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 것은 오류예요.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이기적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지 모르나 우리가 전생에 동안 반드시 그 유전자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유전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경우보다 이타주의를 학습하는 것이 더 어려울 뿐입니다.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학습되고 전승되어 온 문화에 지배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든 아니든 간에 유전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도 몰라요. 진화는 자연선택을 거쳐 진행되고 자연선택은 최적자의 차등적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최적자, the fittest 란 최적인 개체를 의미한 것일까? 종족을 의미하는 것일까? 종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어떤 맥락에서는 이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타주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확실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개체들로 구성된 종은 각 개체가 자기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다른 경쟁자 집단보다 절멸의 위험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세상은 자기 희생을 치르는 개체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가득 차요. 이것이 집단 선택설이에요. 이는 진화론의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생물학자들에게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생각되어 온 학설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통학설은 개체 선택설이라고 불러요. 다우킨스는 개인적으로 유전자 선택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아마도 집단 선택설이 큰 매력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이상이나 정치적 이상과 조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개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이성적으로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이란 말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소 혼란이 있어요. 집단 내 이타주의는 집단 간의 이타주의를 제가 얘기했던 집단 내 이타주의는 집단 간의 이기주의를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노동자 조합의 기본 원리예요. 또 다른 수준에서 보면 국가는 우리의 이타적 자기 희생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며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국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해요. 또한 그들은 타국인이라는 것 외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을 살상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상하게도 개개인에게 생활 소비를 좀 줄여달라는 평상시의 호소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라는 전시의 호소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이 끝났고요. 두 번째 장의 주제는 자기 복제자입니다. 다윈의 최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는 실제로 안정자 생존, Survival of the Stable이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법칙의 특수한 예예요. 세상은 안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안정한 것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존재가 흔한 원자의 집단입니다.
자기 복제자는 가장 크지도 가장 복잡하지도 않았을 수 있으나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든다는 놀라운 특성을 지녔어요. 그 탄생은 전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일생에서 그처럼 일어났을 쉽지 않은 일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돼요. 자기 복제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운반자, vehicle까지 만들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은 자기 복제자는 자기가 들어앉을 수 있는 생존기계, survival machine을 스스로 축적한 것이래요. 40억 년이란 세월 속에서 고대 자기 복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절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람 속을 유유히 떠다니는 자기 복제자를 찾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이미 먼 옛날에 자유를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자기 복제자는 덜거덕거리는 거대한 로봇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감적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감적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원격 조정기로 바깥 세상을 조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이기도 해요. 자기 복제자는 기나긴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입니다. 자, 이 장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 네,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세 번째 장의 제목은 불멸의 코일, Immortal Coils입니다. 우리는 생존 기계예요. 여기서 우리란 인간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로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종류의 자기 복제자, 즉 DNA라고 불리는 분자를 위한 생존 기계예요. DNA 분자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작은 단위 분자로 된 긴 사슬이에요. 단백질 분자가 아미노산의 사슬인 것과 같이 DNA 분자도 뉴클레오타이드의 사슬이에요. DNA 분자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정확한 형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단위는 단지 4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줄여 ATCG라고 해요. DNA는 우리의 몸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몸의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세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는 평균 10에 15승계예요. 19 곱하기 19 곱하기 19 곱하기 이게 이제 15번 이어지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세포들 각각에는 그 신체에 대한 완전한 DNA 사본이 들어있습니다. 이 DNA는 뉴클레오타이드의 ATCG라는 알파벳을 이용해 몸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설명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DNA 분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복제예요. 즉 DNA 분자는 스스로의 사본을 만들어요. 이 과정은 생명 탄생 이래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으며 DNA 분자는 복제를 아주 잘합니다. DNA가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다른 종류의 분자, 즉 단백질의 제조를 간접적으로 통제합니다. 유전자는 성경 지명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유전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유전자가 다른 것보다 많을 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유전자의 수명과 다산성을 결정하는 특성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성생식은 유전자를 썩습니다. 이것은 개체의 몸이란 일시적인 유전자의 조합을 위한 임시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의 개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일시적이지만 유전자 자체는 잠재적으로 수명이 매우 길어요. 유전자의 길은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한 개의 유전자는 수많은 개체의 몸을 연속적으로 거쳐 생존하는 단위라고 한 개의 유전자는 수많은 개체의 몸을 연속적으로 거쳐 생존하는 단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이 장의 중심 논제예요. 유전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좀처럼 쪼개지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어떤 개체의 체내에 확실히 존재하거나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유전자 입적성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노쇠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유전자가 100만 년을 살았다고 해서 100년쯤 산 유전자보다 쉽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조작하며 죽을 운명인 몸이 노쇠하거나 죽기 전에 그 몸을 버리면서 세대를 거쳐 몸에서 몸으로 옮겨갑니다. 유전자는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하지만 다이아몬드와 다른 면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결정은 원자들의 일정한 배열 패턴으로 그 존재가 지속됩니다. DNA 분자는 그와 같은 영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킨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유전자를 정의하는 속성은 유전자가 사본 형태로 거의 불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책방 리처드 더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1장에서 13장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